화면이 켜집니다. 조용한 어둠. 그 사이로 묵직한 소리 하나가 울려 퍼집니다. 쾅. 경매 망치 소리입니다. 2024년 11월 뉴욕 소더비 경매장. 단상에 오른 한 병의 위스키. 스코틀랜드 크래프트 아이리시 위스키 컴퍼니에서 만든 에메랄드 아일 30년 숙성 싱글 몰트. 경매 시작가는 5억 원. 그리고 망치가 떨어진 순간 낙찰가는 38억 원. 위스키 한 병이 38억 원입니다. 님들 지금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생 벌어야 할 돈이 술 한 병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어요. 이 위스키를 10년 전에 산 사람은 얼마를 냈을까요? 대략 1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잠만 재웠더니 38배가 됐어요. 주식이었으면 언론이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뉴스에서는 이런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그냥 부자들의 별난 취미 정도로 보도하고 끝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여기 나온 이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뉴스에 절대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와인, 위스키, 명품 시계. 이 세 가지가 어떤 조건에서 진짜 자산이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조건에서 단순한 취미 소비로 전락해서 수천만 원을 날려버리는지 양면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숫자로 얘기할 겁니다. 감정으로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부자들이 조용히 움직이는 방식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이 뭔지까지 못 박아 드릴 겁니다. 자, 집중하세요.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 성수동에 사는 39세 이준혁 씨. 광고회사 부장입니다. 연봉은 7,200만원. 한 달 실수령 약 490만원 정도 됩니다. 결혼 7년 차, 초등학교 2학년 아이 하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3억 5천을 끼고 있고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대략 310만원 정도 됩니다. 남는 돈이 180만원이에요. 이 사람이 3년 전에 와인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취미였어요. 퇴근하고 와인 한 잔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와인이 S&P 500보다 수익률 높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 50만원씩 와인을 사기 시작했어요. 보르도 1등급 와인을 중심으로 샀습니다. 샤토 라피트 로칠드, 샤토 마고, 샤토 라투르. 병당 60만원에서 150만원짜리들입니다. 3년 동안 총 1,800만원어치를 샀습니다. 지금 그 와인의 시세가 얼마냐고요? 약 1,600만원 정도입니다. 3년 만에 200만원이 증발했습니다. 그것도 보관을 위해 월 8만원짜리 와인 셀러 서비스를 이용했으니까 3년이면 288만원 추가로 나간 거잖아요. 총 손실로 따지면 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이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광고회사 부장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실패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완전히 해부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숫자부터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나이트 프랭크는 전 세계 초보유층의 투자, 트렌드를 추적하는 영국 부동산 및 자산 조사 기관입니다. 이 기관이 매년 발표하는 게 럭셔리 인베스트먼트 인덱스라고 하는 보고서예요. 수집형 자산 10가지의 수익률을 매년 추적합니다. 핸드백, 보석, 동전, 시계, 클래식카, 컬러 다이아몬드, 가구, 위스키, 와인, 미술품. 이 10개입니다. 2025년에 발표된 최신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보면 가장 높은 게 위스키입니다. 191.7%. 10년 동안 1억을 넣었으면 2억 9천만 원이 됐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가구로 140.9%, 세 번째가 시계로 125.1%입니다. 클래식카는 58.9%, 미술품은 54%, 와인은 37.4%입니다. 근데 이건 10년 평균치예요. 문제는 최근 1에서 2년 숫자를 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온다는 겁니다. 2024년 한 해 동안의 성과를 보면 위스키가 마이너스 9%, 와인이 마이너스 9.1%, 미술품이 무려 마이너스 18.3%입니다. 반면 핸드백은 플러스 2.8%, 시계는 플러스 1.7%, 보석은 플러스 2.3%, 그리고 전체 럭셔리 인덱스는 마이너스 3.3%, 2023년에도 마이너스 1%였으니까 2년 연속 하락이에요. 10년 장기로 보면 환상적입니다. 근데 단기로 보면 피를 받습니다. 이게 수집형 대체 투자의 본질입니다. 단기에는 주식보다 훨씬 변동성이 큽니다. 주식은 내가 매도 버튼 하나 누르면 당일 현금이 됩니다. 와인 한 박스는
오늘 팔고 싶어도 경매까지 기다려야 하고 경매에 올려도 팔린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유동성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이 유동성 리스크가 수집형 자산의 가장 큰 함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와인, 위스키, 시계.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실제 수익률 구조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변수가 수익을 결정하는지, 그리고 어디서 사람들이 틀리는지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인부터 시작합니다. 와인 투자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 보르도 1등급 와인들입니다. 그 유명한 피고, 샤토 라피트 로칠드, 샤토 마고, 샤토 라투르, 샤토 오브리옹, 샤토 무통 로칠드. 이름만 들어도 고급스럽습니다. 가격도 그렇습니다. 좋은 빈티지 기준으로 병당 50만원에서 200만원을 넘습니다. 이 와인들이 진짜 수익률이 좋았던 시기가 있어요. 2010년대 초중반입니다. 특히 2009년, 2010년 빈티지 보르도가 출시됐을 때 이걸 구입한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봤습니다. 2010년 빈티지 라피트 로칠드를 출시 당시에 병당 약 70만원 정도에 샀던 사람들이 2013년에는 병당 250만원 이상을 받았어요. 3년 만에 3배 넘게 오른 겁니다. 와인 시장을 추적하는 리브-X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런던 국제 와인 거래소인데 여기서 발표하는 리브-X 파인 와인 100 인덱스는 투자용 와인 시장의 대표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약 80% 가까이 상승했어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약 6%대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예금 금리보다는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022년 후반부터 와인 시장이 조정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고금리 환경이 되면서 사람들이 고위험 자산에서 돈을 뺍니다. 사치품 소비가 줄어들어요. 그 여파로 파인 와인 인덱스가 2022년 고점 대비 30% 가까이 하락합니다. 2024년 기준 리브-X 데이터를 보면 리브-X 100 인덱스가 전년 대비 9.1%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앞서 소개한 이준혁 씨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준혁 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와인을 샀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시장이 2022년 이후 조정에 들어가던 시기를 통으로 맞은 겁니다. 와인은 빈티지가 좋고 증류수가 좋으면 10년, 20년 묻어두는 자산입니다. 3년 만에 수익을 기대했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와인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빈티지 퀄리티입니다. 와인은 그의 날씨와 직결됩니다. 같은 보르도 1등급이라도 빈티지에 따라 가격 차이가 10배가 나기도 합니다. 2009년, 2010년, 2015년, 2016년은 보르도의 전설적인 빈티지입니다. 로버트 파커나 와인 스펙테이터 같은 전문 기관에서 100점 만점을 받은 빈티지예요. 이런 빈티지가 10년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2009년 라피트 로칠드 750ml 한 병은 현재 국제 경매에서 200만원이 넘습니다. 출시가 대비 2배 이상입니다. 반면 2011년, 2013년 같은 평범한 빈티지는 10년이 지나도 출시가 수준에서 맴돌거나 오히려 하락합니다. 와인은 연도가 아니라 퀄리티 연도를 사야 합니다. 이준혁 씨가 산 와인들은 빈티지가 들쑥날쑥했습니다. 특별히 좋은 해의 와인도 아니었어요. 그냥 유명한 와이너리 이름만 보고 샀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실수입니다. 그러면 와인 투자에서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부산에 사는 52세 박상현 씨를 소개할게요. 수입차 딜러십을 운영하는 분입니다. 연 매출이 약 30억 원, 실수익은 순이익 기준 4억 원 정도 됩니다. 이분이 2003년부터 와인을 모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취미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와인에 빠지게 됐고 공부를 시작했어요. 와인 전문 교육기관인 WSET 자격증을 땄습니다. 3단계, 4단계까지 따는 데만 2년 걸렸어요. 그러면서 와인의 언어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탄닌 구조, 산도, 테루아. 이게 그냥 맛 표현이 아니라 숙성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탄닌이 강하고 산도가 높은 와인이 20년, 30년 뒤에 꽃을 피웁니다. 이런 와인을 초기에 샀을 때 수익이 터집니다. 박상현 씨가 2005년에 산 샤토 라피트 로칠드 한 케이스 1에서 2병을 병당 55만원에 샀어요. 총 66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005년 빈티지 라피트 로칠드는 현재 시장가가 병당 약 180만원에서 220만원 사이입니다. 1에서 2병이면 최소 2160만원, 최대 2640만원입니다.
20년 만에 3배에서 4배가 된 겁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계산하면 약 7%에서 8% 사이입니다. 은행 예금 대비로는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숨은 핵심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기간 동안 그 와인을 얼마나 신경 썼을까요? 처음에 산 다음에 와인 전문 보관 창고에 넣어두고 거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주식처럼 매일 가격 보고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와인은 가격이 매일 공개되지도 않으니까요. 이게 수집형 자산 투자의 심리적 장점입니다.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보유한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을 줄입니다. 주식 폭락장이 와도 내 와인 가격은 매일 뜨지 않으니까요. 장기 보유가 훨씬 쉬워집니다. 하지만 와인 보관,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비쌉니다. 와인이 제대로 숙성되려면 온도가 섭씨 13도에서 14도 사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습도는 65%에서 75% 사이. 빛, 특히 자외선이 차단되어야 하고, 진동이 없어야 하고, 냄새가 없어야 합니다. 와인 코르크가 냄새를 흡수하거든요. 포르말린 냄새 나는 창고에 넣어두면 와인이 망가집니다. 한국에서 이 조건을 집에서 완벽하게 갖추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와인 전용 냉장고, 이른바 와인셀러. 30병짜리 입문형은 6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 팩병짜리 중형은 3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갑니다. 여기에 전기세가 매달 추가로 나가죠. 그래서 진지한 와인 투자자들은 전문 보관 업체를 씁니다. 국내에서는 와인 스토리지 같은 전문 보관 서비스가 있는데 케이스당 월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나갑니다. 팩병이면 한 달에 5만원에서 8만원. 연으로는 60만원에서 96만원이 나갑니다. 10년을 보관하면 최소 600만원이 보관 비용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보험도 따로 들어야 합니다. 화재나 창고 파손에 대비한 와인 전용 보험이 있는데 보관 금액의 0.5%에서 1% 정도를 매년 내야 합니다. 1,000만원어치 와인이면 연 5만원에서 10만원. 그리고 결정적으로 팔 때 수수료가 나갑니다. 경매로 파는 경우 낙찰가의 15%에서 20%가 수수료로 떼입니다. 1,000만원에 팔아도 실수령액은 800만원에서 850만원입니다. 총 비용을 모두 계산해보면 와인 투자의 실제 순수익은 표면 수익률보다 훨씬 낮습니다. 10년에 100% 올랐다고 해도 보관 비용 6%, 보험료 0.5%, 경매 수수료 15%를 빼면 실제 손에 쥐는 건 78% 정도예요. 연평균 실수익은 5.9% 정도로 내려갑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예금 금리보다는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들어가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수익에 실망합니다. 자, 이제 위스키로 넘어갑니다. 위스키는 와인과 비교하면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와인은 포도밭의 날씨라는 자연 변수가 핵심입니다. 좋은 빈티지는 기후가 결정해요. 사람의 의지로 만들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스키는 다릅니다. 위스키는 증류 기술과 캐스크의 조합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위스키 병에는 증류소의 이름과 숙성 연수가 명확하게 표기됩니다. 1에서 2년, 18년, 25년, 30년. 이게 수집가들에게 직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위스키 수집 투자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가 있어요.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약 11년입니다. 나이트 프랭크의 10년 수익률 191.7%가 이 시기를 통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스카치 위스키 중에서도 클로즈드 디스틸러리, 즉 문을 닫은 증류소의 위스키가 핵심이었어요. 포트 엘렌 카두, 로즈뱅크, 브로라 같은 증류소들. 이미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에 공급이 절대적으로 제한됩니다. 새로운 공급이 없으니까 희소성이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경매 데이터를 보면 더 선명합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위스키 경매가 열렸던 2019년, 당시 브로라, 증류소 30년 숙성. 1972년 빈티지 한 병이 낙찰가 7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전에 리테일 가격이 130만원 정도였어요. 경매에서 5배 이상이 됐습니다. 매일경제 기사가 당시에 나왔는데 나이트 프랭크 보고서에서 희귀 위스키 10년 수익률 582%라는 내용이었습니다. 582%입니다. 코스피보다 높습니다. 이 숫자가 한국 시장에도 퍼지면서 위스키 투자 열풍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데이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582% 수익률을 기록한 건 희귀? 위스키 카테고리 중에서도 극소수의 한정판, 클로즈드 디스틸러리 위스키들입니다. 그냥 마트에서 파는 맥켈란 1에서 2년이나 글렌피딕 15년이 10년 동안 582% 오른 게 아닙니다. 이걸 구분 못하면 아주 비싼 수업료를 냅니다.
대구에 사는 44세 최성민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IT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연봉 수준으로 따지면 1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술을 좋아해서 위스키 바를 종종 다녔고 2020년부터 위스키 수집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맥켈란 18년, 발베니 21년 같은 고급 위스키를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한정판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으면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일명 오플런입니다. 3년 동안 총 2,500만 원어치를 모았습니다. 칩 한쪽에 쇼케이스도 만들었어요. 포장도 다 유지했고 캡슐 실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2021년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맥켈란 25년이 정가 대비 2배 가까이 거래되기도 했고 위스키가 재테크다라는 말이 실제로 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2022년 후반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치품 수요가 꺾입니다. 위스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더해 팬데믹 시절에 물건을 못 팔고 쌓아뒀던 증류소들이 2022년부터 대거 물량을 시장에 풀기 시작합니다.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내려갑니다. 경매 사이트인 레어 위스키 100일 기준으로 힐기 위스키 경매 가치가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16% 하락했고 판매량도 24% 줄었습니다. 소더비스의 위스키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던 병들이 비례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우리는 2019년, 2020년 가격 수준으로 돌아갔다. 최성민 씨의 2,500만 원어치 위스키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중고거래 플랫폼과 경매 시세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약 1,900만 원 수준입니다. 600만 원이 증발했어요. 거기에 집 쇼케이스 제작비 200만 원, 전용 에어컨 전기세 3년치 약 90만 원을 더하면 총 손실이 9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최성민 씨가 산 위스키들은 브랜드는 좋습니다. 맥켈란 발베니. 이름 자체는 훌륭한 스카치예요. 근데 이것들이 아직 현역으로 생산되는 제품들이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공급이 계속됩니다. 희소성의 기반이 약합니다. 희소성. 이게 수집형 자산의 첫 번째 변수입니다. 공급이 제한되지 않으면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취미입니다. 맛있는 위스키를 사 모으는 취미. 그렇다면 위스키 투자에서 진짜 돈을 번 사람들의 패턴은 어떨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클로즈드 디스틸러리에 집중했습니다. 이미 문을 닫은 증류소의 위스키는 새로운 공급이 불가능합니다. 잉여 재고가 소진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포트 엘렌은 1983년에 폐쇄됐습니다. 브로라는 1983년, 로즈뱅크는 1993년에 문을 닫았어요. 이 증류소들의 위스키는 공급이 완전히 제한됩니다. 수요는 글로벌 위스키 팬들이 계속 만들어냅니다. 둘째, 톡병 바틀러를 알고 샀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모르는 개념인데 위스키는 증류소가 직접 병입하기도 하지만 독립 병입자가 증류소에서 캐스크를 사서 별도로 병입하기도 합니다. 고든앤 맥페일, 케이든헤드, 시그너토리 빈티지 같은 독립 병입자들이 있어요. 이 업체들이 50년 전 캐스크를 사서 지금 병입하면 세상에 300병, 500병밖에 없는 위스키가 탄생합니다. 이게 수집가들이 탐하는 진짜 희귀 위스키예요. 셋째, 경매가 아니라 1차 시장에서 샀습니다. 증류소 직접 출시 가격 또는 독립 병입자 출시 가격에 사야 수익이 납니다. 이미 경매 가격이 뛴 다음에 사면 들어가는 순간 손실입니다. 이건 주식으로 치면 고점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이제 명품 시계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시계는 수집형 자산 중에서 가장 독특한 포지션입니다. 왜냐하면 와인이나 위스키는 마실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소비재로서의 본질을 완전히 떠나기 어렵습니다. 근데 시계는 다릅니다. 시계는 그 자체가 기계이자 예술품이자 기록입니다. 시계를 착용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소비와 수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드문 자산입니다. 10년 수익률 125.1%. 이게 나이트 프랭크 인덱스 기준 명품 시계의 10년 수익률입니다. 1억을 넣었으면 2억 2,500만 원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것도 함정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명품 시계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롤렉스,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등 이른바 픽3라 불리는 브랜드의 특정 모델들이 팬데믹 시절 공급 부족으로 정가의 2배, 3배까지 치솟았습니다. 롤렉스 서브마리너가 정가 1,000만 원인데 중고 시세가 1,5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갔어요. 데이토나는 정가 1,200만 원짜리가 3,000만 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 이걸 보고 명품 시계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요? 2023년부터 명품 시계 중고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롤렉스는 전년 대비 약 5.15% 하락, 파텍 필립은 4% 하락, 오데마 피게는 7.55% 하락했습니다. 특히 WWD 보도에 따르면 롤렉스 2차 시장 가격이 2024년 초에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2021년 1월 수준보다 3% 낮아졌습니다. 팬데믹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경기도 판교에 사는 38세 정현우 씨를 소개할게요. IT 대기업 시니어 개발자입니다. 연봉 1억 1천만 원. 결혼 안 했고 부모님과 함께 삽니다. 생활비가 많이 안 드니까 저축 여력이 월 4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품 시계를 좋아해서 2020년에 처음 롤렉스를 샀어요. 처음 산 게 롤렉스 서브마리너 논데이트. 정가가 당시 약 870만 원이었는데 백화점에서 기다리다가 못 사고 중고 시장에서 1200만 원에 샀습니다. 프리미엄을 약 330만 원 얹어준 겁니다. 2021년에 또 한 개 샀어요. 롤렉스 GMT 마스터 이른바 배트맨. 정가 1400만 원인데 중고 시세가 25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2400만 원에 샀습니다. 당시에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중고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니까요. 배트맨은 잠시 후 중고 시세가 3천만 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2023년부터 시세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배트맨 GMT 마스터 2의 국내 중고 시세는 약 1700만 원에서 1900만 원 사이입니다. 정현우 씨가 2400만 원에 샀으니까 지금 팔면 최소 500만 원 손실, 최대 700만 원 손실입니다. 첫 번째 서브마리너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브마리너 논데이트는 현재 중고 시세가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사이입니다. 1200만 원에 샀으니까 이것도 손실입니다. 총 3600만 원을 투자했는데 현재 평가 금액은 약 2900만 원. 7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정현우 씨의 실수는 뭐였을까요? 중고 프리미엄 가격에 샀다는 것입니다. 중고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건 이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에서 사면 들어가는 순간 고점입니다. 언제 공급이 풀릴지 모르고 언제 수요가 꺾일지 모릅니다. 반면 같은 롤렉스를 정가에 또는 정가 이하에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2010년에 롤렉스 서브마리너를 정가인 당시 약 500만 원에 산 사람이 있다면 지금 그 시계는 중고 시세 약 1100만 원입니다. 15년 만에 2배 넘게 올랐습니다. 연평균 약 5.4%의 수익률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2015년에 파텍 필립 노틸러스를 정가 약 1400만 원에 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노틸러스는 현재 중고 시세가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입니다. 10년 만에 3배에서 4배가 됐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따지면 11%에서 15% 수준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파텍 필립 노틸러스는 2006년에 단종될 뻔했다가 부활한 모델입니다. 그 이후 파텍 필립이 생산 수량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어요. 파텍 필립은 연간 전 세계 생산량이 6만 5천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롤렉스가 연간 100만 개 이상 만드는 것과 비교하면 극소량입니다. 거기다가 파텍 필립은 판매처를 인증 딜러로 극도로 제한합니다. 일반 소비자가 원한다고 바로 살 수 없습니다. 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 우선이고 기다리는 시간이 5년, 10년씩 걸립니다. 이게 바로 공급 제한이 만들어내는 희소성 프리미엄입니다. 희소성의 원천이 탄탄할수록 그리고 그 희소성이 장기간 유지될수록 수익률이 높습니다. 이게 수집형 자산의 첫 번째 법칙입니다. 자, 여기서 수집형 대체 투자를 결정하는 4가지 변수를 정리합니다. 첫 번째 변수는 희소성입니다. 희소성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절대적 희소성과 인위적 희소성입니다. 절대적 희소성은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문을 닫은 증류소의 위스키, 특정 빈티지의 와인, 이미 단종된 시계 모델. 이것들은 공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수량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마셔지거나 팔리거나 소멸합니다. 인위적 희소성은 브랜드가 의도적으로 공급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에르메스가 버킨백을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팔지 않는 것, 파텍 필립이 생산량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 롤렉스가 특정 인기 모델의 출시 수량을 줄이는 것. 이 2가지 희소성이 모두 있을 때, 그리고 그 희소성이 장기간 유지될 것이 확실할 때, 그 자산은 진짜 투자 대상입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이 좋은 사례입니다.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5년간 버킨100의 연평균 수익률은 14.2%로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이 연 11.7%, 금이 연 1.9%였으니까 버킨100이 S&P 500보다 수익률이 높았던 겁니다. 왜요? 에르메스가 의도적으로 공급을 통제하고 수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면서 중고 가치를 유지하고 구매 자격 자체를 희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수치에도 함정이 있어요. 이건 평균치이고 모든 버킨100이 다 오른 게 아닙니다. 흔한 색상, 흔한 사이즈, 흔한 소재는 상승이 제한적입니다. 히말라야 니로 버킨, 이른바 히말라야 버킨 같은 크기기 모델만이 천문학적 가격을 기록합니다. 2024년 소더비 경매에서 히말라야 버킨 25가 약 4억 5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평균으로 보면 그럴싸한데 실제로 내가 살 수 있는 건 평균 이하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수집형 자산 투자의 두 번째 함정입니다. 두 번째 변수는 보관 비용입니다. 주식이나 ETF는 보관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증권사 계좌에 담겨 있으면 끝입니다. 관리 비용이 연 0.03% 정도예요. 수집형 자산은 다릅니다. 와인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보관 창고를 써야 합니다. 한국에서 개인이 가정용 와인셀러를 구매하면 초기 비용 100만원에서 500만원, 여기에 매달 전기세가 나옵니다. 전문 업체를 쓰면 케이스당 월 5천원에서 1만원 사이입니다. 위스키는 상대적으로 보관이 쉽습니다. 온도 변화에 덜 민감하고 코르크가 아닌 금속 캡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보관해도 품질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 직사광선과 진동은 피해야 합니다. 보관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대신 화재나 도난에 대한 보험이 필요합니다. 명품 시계는 보관 비용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집에 있는 시계 보관함, 세이프박스 정도면 충분합니다. 단, 태엽이 있는 기계식 시계는 정기적으로 오버홀, 즉 내부 세척과 정비를 해야 합니다. 롤렉스 기준으로 약 5년에서 7년마다 오버홀이 권장되는데 비용이 50만원에서 150만원 사이입니다. 미술품은 보관 비용이 가장 복잡합니다. 캠퍼스 그림은 온도와 습도에 민감하고 운반 자체가 전문 업체를 써야 합니다. 보관 비용, 감정 비용, 보험료가 모두 추가로 발생합니다. 미술품 보험은 보통 감정가의 0.5%에서 1%를 매년 냅니다. 1억 원짜리 그림이면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이 보험료입니다. 이 모든 보관 비용을 합산하면 수집형 자산의 실질 수익률은 표면 수익률보다 연 1%에서 3%포인트 낮아집니다. 이걸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세 번째 변수는 유동성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간과되는 변수입니다. 유동성은 쉽게 말해서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식은 유동성이 거의 완벽합니다. 코스피 S&P 500 ETF를 오늘 아침에 팔기로 결정하면 오늘 오후에 현금이 들어옵니다. 가격도 실시간으로 보입니다. 수집형 자산은 유동성이 제한적입니다. 와인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와인 경매에 올리면 다음 경매가 언제 열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경매는 보통 분기마다 또는 월마다 열립니다. 경매에 올린다고 팔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유찰될 수 있어요. 유찰되면 다음 경매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와인은 사실상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위스키도 비슷합니다. 일반 위스키 한 병을 팔려면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전문 경매에 올려야 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파는 건 개인 간 거래라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사기 리스크도 있습니다. 명품 시계는 수집형 자산 중에서는 유동성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시세가 형성된 모델은 중고 명품 플랫폼에서 빠르게 거래됩니다. 국내의 경우 VIVR, 위글리 같은 플랫폼에서 빠르면 며칠 안에 현금화가 됩니다. 단, 수수료가 5%에서 10%씩 붙습니다. 유동성이 낮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내가 급히 돈이 필요할 때 팔 수 없다면 이건 투자가 아니라 잠금 장치가 걸린 저금통입니다. 그리고 팔고 싶을 때 시장이 침체되어 있으면 손해를 감수하고 팔든지 아니면 더 기다려야 합니다. 주식이라면 폭락장에서도 버튼 하나로 팔 수 있습니다. 수집형 자산은 폭락장에서 경매에 올려봤자 낙찰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유동성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게 바로 시장이 나쁠 때입니다. 네 번째 변수는 감정 편향입니다. 이게 가장 교묘하고 가장 많은 돈을 날리게 만드는 변수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 보유 효과 또는 엔다우먼트 이펙트라고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실제보다 더 가치 있다고 느끼는 심리적 편향입니다.
와인을 예로 들면 내가 직접 사서 셀러에 보관하고 있는 보르도 그랑크리는 나에게 특별한 것입니다. 어떤 경험, 어떤 시간, 어떤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지금 팔아야 해라는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명품 시계는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시계를 착용하기 때문입니다. 내 손목에 올려진 파텍 필립은 이미 나의 일부가 됩니다. 이걸 팔면 뭔가 잃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감정적 애착이 냉정한 투자 판단을 방해합니다. 시세가 고점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합리적 판단이라면 팔아야 합니다. 근데 손목 위에 시계를 보면서 또 셀러 안에서 빛을 발하는 와인을 보면서 조금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는 감정적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손실 회피 심리와 결합하면 더 치명적이에요. 팔면 손실이 확정됩니다. 팔지 않으면 그냥 평가 손실입니다. 사람은 손실 확정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 버팁니다. 그러다가 더 큰 손실을 봅니다. 아까 소개한 최성민 씨가 딱 이 패턴이었습니다. 중고 위스키 시세가 내려가는 걸 알았지만 이 위스키는 특별해. 나중에 오를 거야 라는 확증 편향에 빠진 겁니다. 자, 이제 이 4가지 변수를 종합해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겠습니다. 수집형 자산이 진짜 투자가 되려면 이 4가지가 모두 유리하게 작용해야 합니다. 희소성의 원천이 명확하고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공급이 근본적으로 제한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을 닫은 증류소, 단종된 시계 모델, 크키기 빈티지 와인. 반면 아직 현역인 증류소에서 대량 생산하는 위스키 계속 만들어지는 시계 모델은 희소성이 약합니다. 보관 비용이 수익률에 비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연 5%의 기대 수익률을 가진 자산에 연 3%의 보관 비용이 든다면 실질 수익률은 2%에 불과합니다. 이럴 거면 예금을 하는 게 낫습니다. 최소한의 유동성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급하면 경매에라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예 팔 수 없는 자산은 자산이 아닙니다. 감정을 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매입 전에 목표 가격과 손절 가격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 가격이 되면 판단은 기준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보유 효과에 의해 계속 버티게 됩니다. 이 4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취미가 자산이 됩니다. 하나라도 취약하면 취미로 끝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각 자산 카테고리별로 현재 어떤 포지션이 맞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인 시장은 지금 조정 국면입니다. 리브-X 파인 와인 100 인덱스가 2022년 고점 대비 약 30% 하락한 상태입니다. 2024년에만 9.1% 하락했어요.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지금이 진입 타이밍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인 와인의 장기 펀더멘털은 여전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보르도의 그랑크리 포도밭은 면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늘릴 수가 없어요. 기후변화로 좋은 빈티지가 나오는 빈도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공급 제한은 구조적입니다. 반면 아시아의 부유층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파인 와인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이 2022년부터 미국 관세 이슈로 흔들리긴 했지만 싱가포르, 홍콩, 한국, 일본 시장이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입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9년, 2010년, 2015년, 2016년 빈티지 보르도 1등급 와인 중에서 개당 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제품을 탐색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 빈티지들은 퀄리티가 확인됐고 아직 숙성 피크에 이르지 않은 것들이 많습니다. 10년을 보유한다는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리브-X나 와인캡 같은 파인 와인 전문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가격을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백화점 와인 코너나 일반 와인샵에서 파는 와인은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마시는 와인입니다. 위스키 시장은 지금 복잡한 국면입니다. 흑유 위스키 경매 시장이 2024년에 급격히 냉각됐습니다. 판매량 24%, 가치 34% 급락. 이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과열됐던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흑유 위스키 시장의 하락은 위스키 투자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진짜 가치가 있는 자산과 없는 자산이 구분됩니다. 고점 프리미엄이 붙어서 과대평가됐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반면 진짜 클로즈드 디스틸러리, 진짜 크키기 병입은 하락이 제한적입니다. 지금 위스키 투자에서 가장 유망한 포지션은 캐스크 투자입니다. 캐스크, 즉 오크 통째로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증류소에서 갓 증류한 원액이 담긴 오크통을 사서 몇 년 후에 병입해서 팔거나 통째로 팔거나 합니다. 가격이 병 단위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200리터짜리 배럴 기준으로 신생 증류소의 캐스크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유명 증류소의 프리미엄 캐스크는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입니다. 근데 이 캐스크 투자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사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캐스크를 판다든지 보관 중 분실됐다든지 증류소가 파산하면서 투자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캐스크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공식 증류소 인증서, 보관 증명서, 독립적인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위스키 캐스크 투자 관련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해외 위스키 투자 업체를 통해 캐스크를 구매했는데 실제로 캐스크를 확인하러 갔더니 내 이름으로 된 캐스크가 없었다는 피해 사례가 있었어요. 돈이 어디 갔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이런 리스크가 실제합니다. 캐스크 투자는 최소 몇 천만 원 이상의 자금이 있고 5년에서 10년의 장기 보유가 가능하며 해당 증류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브로커를 통해 거래할 수 있을 때만 고려해야 합니다. 시계 시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024년 VIVR 마켓 리뷰에 따르면 시계 시세 하락은 평균 거래가가 1,000만 원 이상인 고가 브랜드들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에 중고 시세 랠리를 주도했던 롤렉스 GMT 데이토나, 파텍 필립, 노틸러스,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등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1,000만 원 이하 중저가 명품 시계 카테고리는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카르티에, 오메가, IWC 같은 브랜드의 특정 모델들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명품 시계 투자에서 지금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은 무엇일까요? 팬데믹 고점 대비 가격이 30% 이상 하락한 모델 중에서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공급 제한이 구조적으로 탄탄한 것을 찾는 겁니다. 파텍 필립 노틸러스 5711은 2021년에 단종됐습니다. 신제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중고 시장에서만 거래됩니다. 2021년 단종 직후 중고 시세가 폭등했다가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절대적 희소성이 다시 프리미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역시 비슷한 구조입니다. 연간 생산량이 제한적이고 브랜드가 직접 공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단, 이런 시계들은 정가에 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증 딜러에서 구매 이력을 쌓아야 하고 대기 기간이 몇 년씩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2차 시장, 즉 중고시장에서 사야 합니다. 중고시장에서 살 때는 반드시 정품 인증 업체를 통해야 합니다. VIVR, 크로노24, 와치파인더 같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가짜 명품 시계가 시장에서 유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는 극도로 위험합니다. 이제 미술품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미술품은 수집형 자산 중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감정 편향이 강하게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2024년 나이트 프랭크 데이터에서 미술품이 마이너스 18.3%로 최악의 성과를 냈습니다.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한국의 아트테크 조각 투자 시장을 보겠습니다. 아트앤가이드, 갤러리케이, 테사 같은 플랫폼들이 미술품 조각 투자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평균 수익률 25%를 내세웠어요. 근데 실제로 확인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국뉴스 보도에 따르면 아트앤가이드의 매각 완료된 140건을 개별 분석했더니 공모가 1,000만 원 미만의 소액 작품들의 수익이 집중됐고 주요 고가 작품들은 오히려 손실을 기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평균 수익률 25%는 통계적 착시였던 거예요. 미술품 조각 투자 플랫폼 자체가 폐업하거나 청산하면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례도 있었습니다. 작품 소유권이 플랫폼에 묶여있는 구조에서 플랫폼이 없어지면 법적 분쟁이 발생합니다.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소액 투자자들이 법원까지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미술품 투자는 이 네 가지 변수 중에서 유동성이 가장 낮고 감정 편향이 가장 강하게 작동합니다. 특정 작가를 좋아하는 것과 그 작가의 작품이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유명 갤러리와 미술시장 전문가의 검증 없이는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미술품은 돈이 매우 많고 미술시장에 깊은 인맥이 있는 극소수를 위한 자산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는 조각 투자 형태로도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정보 비대칭이 너무 심합니다. 자, 지금까지 수집형 자산의 수익률과 리스크를 낱낱이 해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수집형 대체 투자, 와인이든 위스키든 시계든 이것은 이미 기본 자산 포트폴리오가 탄탄하게 구축된 사람들이 추가로 분산 투자하는 수단입니다.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에 먼저 들어가는 건 순서가 틀렸습니다. 기본 자산이 뭐냐고요? 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꾸준히 적립하는 인덱스 펀드 투자, 세제 혜택 계좌의 최대 활용, 최소 3개월치 생활비의 비상금. 이 세 가지가 먼저입니다.
이게 다 갖춰지고 나서도 여유 자금이 있을 때 취향과 지식이 있는 분야의 수집형 자산의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이하를 배분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42세 이지연 씨입니다. 공기업 연구원. 연봉 7,800만원, 한 달 실수령 약 520만원. 결혼 10년 차 아이 둘 있습니다.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월 140만원, 생활비와 교육비 합계 약 230만원. 매달 저축 여력이 약 150만원입니다. 이분이 2022년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명품 시계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봤어요. 내가 시계에 대해 전문 지식이 있는가? 없습니다. 내가 유동성 부족한 상황을 견딜 수 있는가? 두 아이 키우면서 비상금도 빡빡한 상황에서 3천만원짜리 시계를 사서 10년 묵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렸어요. ISA 계좌를 열었습니다. 매달 50만원, S&P 500 추종 ETF를 자동 매수로 설정했습니다. 거기에 IRP에 매달 25만원을 추가로 납입했어요. 그리고 CMA에 비상금 900만원을 따로 넣어뒀습니다. 총 매달 75만원이 자동으로 투자됩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이지연 씨의 ISA와 IRP 합산 금액이 약 3,200만원이 됐습니다. S&P 500이 2022년 이후 회복하면서 상당한 평가이익이 났습니다. 연간 세액공제로 되돌아오는 돈도 약 5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와인을 조금씩 사기 시작했습니다. 단 투자 목적이 아닙니다. 마시려고 삽니다. 취미로. 아이들이 다 크고 나서 남편과 함께 마시려고 좋은 빈티지 와인을 조금씩 사서 셀러에 보관하고 있어요. 마시다가 시세가 오르면 일부는 팔 수도 있지만 팔리지 않아도 됩니다. 마시면 됩니다. 이 마인드셋이 올바릅니다. 취미가 자산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이겁니다. 취미를 즐기면서 동시에 가치가 올라가는 것. 그러나 가치가 오르지 않아도 손해가 아닌 것. 이게 가능하려면 기본 투자가 먼저 탄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수집형 대체 투자의 구체적인 판단 체크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수집형 자산을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5가지 질문입니다. 첫째, 이 자산의 희소성 원천이 구조적으로 제한되어 있는가? 생산이 중단됐는가? 또는 공급량이 물리적으로 제한되어 있는가? 만약 브랜드가 원하면 얼마든지 더 만들 수 있는 구조라면 투자 가치가 제한적입니다. 둘째, 10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가? 수집형 자산의 수익은 단기에 실현되지 않습니다.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재정 상태인가? 셋째, 보관 비용을 포함한 실질 수익률이 여전히 매력적인가? 표면 수익률에서 보관비, 보험료, 매도 수수료를 뺐을 때도 예금 금리나 인덱스 펀드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은가? 넷째, 해당 분야에 충분한 지식이 있는가? 와인을 투자하려면 와인을 공부해야 합니다. 위스키를 투자하려면 스카치 위스키 시장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시계를 투자하려면 무브먼트, 한정판 역사, 가격 사이클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기당하거나 과대평가된 것을 삽니다. 다섯째, 감정을 배제할 수 있는가? 이게 좋아서 산다와 이게 수익이 날 것 같아서 산다는 다릅니다. 목표 가격과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그 기준이 오면 실제로 팔 수 있는가? 5개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수집형 투자를 고려하세요.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제 실패한 사람들의 패턴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수집형 투자로 돈을 잃는 사람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타이밍 추격입니다. 이미 시장이 과열됐을 때, 언론과 SNS에서 화제가 됐을 때 들어갑니다. 뉴스에서 위스키가 700% 올랐다는 기사가 나오는 순간 그 기회는 이미 늦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준혁 씨도, 최성민 씨도, 정현우 씨도 모두 시장이 뜨거워진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희소성 착각입니다. 브랜드 명성과 실제 희소성을 혼동합니다. 맥켈란은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맥켈란이 매년 수십만 병을 생산하는 현역 증류소입니다. 브랜드 파워와 공급 제한은 다릅니다. 셋째, 보관 비용 과소평가입니다. 수익률 계산할 때 보관비, 보험료, 매도 수수료를 빼지 않습니다. 표면 수익률만 보고 실질 수익률을 착각합니다. 반대로 수집형 투자로 실제 자산을 불린 사람들의 공통점도 있습니다. 첫째, 먼저 그 분야를 좋아했고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와인을 마셔봤고 WSET 공부를 했습니다. 위스키 증류소들의 역사를 알았고 어떤 모델이 생산 중단인지 알았습니다.
시계 무브먼트와 한정 생산 모델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수집형 자산은 취미와 투자의 교차점이었습니다. 둘째, 기본 재정이 먼저 안정돼 있었습니다. 급하게 현금화할 필요가 없으니까 10년, 20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정가 또는 정가 이하에 샀습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 아무도 관심 없을 때 샀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뜨거워졌을 때 팔았습니다. 이게 결국 모든 투자의 기본입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팝니다. 수집형 자산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지금쯤이면 머릿속이 좀 정리됐을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수집형 대체 투자, 와인, 위스키, 시계. 이것들이 자산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명확합니다. 희소성이 구조적으로 탄탄해야 합니다. 공급이 제한됩니다. 더 이상 만들 수 없거나 브랜드가 의도적으로 생산을 극도로 줄입니다. 보관 비용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연 수익 기대치에서 보관비와 매도 수수료를 뺐을 때도 여전히 플러스가 됩니다. 유동성 경로가 있어야 합니다. 팔려면 팔 수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요. 감정을 배제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 가격과 손절 기준을 미리 정해두고 지킵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되고 기본 재정이 안정돼 있고 해당 분야에 충분한 지식이 있는 사람에게만 수집형 자산은 진짜 투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싼 취미가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당장 와인을 사고 싶다면 일단 멈추세요. 그리고 먼저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ISA 계좌가 있습니까? 없다면 스마트폰을 꺼내세요. 증권사 앱, 키움증권이든 미래에셋이든 한국투자증권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바로 ISA 계좌 개설 버튼을 누르세요. 비대면으로 5분이면 됩니다. ISA에 매달 50만원씩 S&P 500 ETF, KODX, 미국 S&P 500이나 TIGR, 미국 S&P 500을 자동 매수로 설정하세요. 매달 25일 월급 들어오는 날 다음 날에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설정합니다. IRP 계좌도 없다면 오늘 만드세요. 매달 25만원을 여기에 넣으세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최대 148만원이 돌아옵니다. 이게 확정 수익입니다. 시세 등락 없이 세금으로 내야 했던 돈이 그냥 돌아오는 겁니다. 비상금 3개월치를 CMA에 넣어두세요. 월 생활비가 300만원이면 900만원이 비상금입니다. CMA는 연 2.5%에서 3.5% 수익이 납니다. 그냥 보통 예금에 두지 마세요. 이 세 가지가 먼저입니다. ISA, IRP, CMA. 이 세 계좌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고 비상금이 확보돼 있고 그래도 매달 여유가 있다면 그때 수집형 자산을 공부하세요. 와인 공부하고 싶으면 WSET 책 한 권 사서 읽으세요. 위스키 공부하고 싶으면 독립병입자와 클로즈드 디스틸러리를 공부하세요. 시계 공부하고 싶으면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롤렉스의 한정 생산 모델 역사를 공부하세요. 지식이 쌓이고 재정이 탄탄해지고 나서 여유 자금의 5%에서 10%를 수집형 자산에 투입하세요. 그때가 되면 취미가 자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아까 소개했던 39세 이준혁 씨 기억하시죠? 3년 만에 와인으로 500만원을 날린 분. 이분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마무리로 말씀드릴게요. 손실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은 다음에 제대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와인 공부를 했어요. WSET 레벨 2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신이 샀던 와인들의 빈티지가 평범했다는 것, 그리고 시장이 이미 뜨거웠을 때 들어갔다는 것. 이 두 가지 실수를 명확히 인식했습니다. 이후 이분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ISA 계좌를 개설하고 매달 70만원씩 S&P 500 ETF를 자동 매수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와인은 계속 삽니다. 단 투자 목적이 아닙니다. 마시기 위해 삽니다. 다만 사기 전에 빈티지 점수를 확인하고 좋은 빈티지의 1등급 와인을 합리적 가격에 살 때는 약간의 투자 기대도 갖습니다. 이게 올바른 관계입니다. 취미와 투자를 분리하되 그 교차점에서 기회를 찾는 것. 기본 포트폴리오가 탄탄하기 때문에 와인이 안 올라도 괜찮습니다. 마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올라간다면 그건 보너스입니다. 이게 취미가 자산이 되는 조건입니다. 오늘 핵심을 다시 정리합니다. 나이트 프랭크 럭셔리 인베스트먼트 인덱스에서 수집형 자산의 10년 수익률은 위스키 191.7%, 시계 125.1%, 와인 37.4%. 이 숫자들은 실제합니다. 그러나 2024년 단기 수익률은 위스키 -9%, 와인 -9.1%,
미술품 마이너스 18.3%. 단기는 주식보다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수집형 자산이 투자가 되려면 희소성, 보관 비용, 유동성, 감정 편향 4가지 변수를 모두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먼저 기본 재정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ISA, IR, PCMA. 이 순서입니다. 취미는 취미입니다. 취미가 자산이 되는 건 조건이 맞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조건을 무시하면 비싼 취미가 됩니다. 조건을 갖추면 마시거나 차거나 수집하면서 동시에 자산이 커집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스마트폰을 꺼내세요. 그리고 증권사 앱에서 ISA 계좌 개설 버튼부터 누르세요. 와인이든 위스키든 시계든 그 다음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